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문명재 교수입니다. 지금 미래정부연구센터를 맡고 있고요.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공공 분야의 혁신, 특별히 공공서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조직의 혁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별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야기는 이 팬데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래의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팬데믹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의 디지털 기술 발전, 이 발전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될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상 미래라고 하면은 몇 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로 알 수 있는 정해진 미래가 있고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고령화, 그리고 학력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은 정해진 미래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특정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미래도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도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도 있습니다. 팬데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우울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요. 제 가방에는 한 3개 정도 여분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팬데믹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백신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의 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이 이 감염 속도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관료제와 정부 시스템이 과연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선진국들이 과연 개도국보다 더 나은가? 우리가 살펴보기로는 훨씬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력 방식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과 사회, 그리고 정부 모두의 거버넌스 체제가 이 팬데믹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책 수단이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와 공공서비스, 그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같이 생산하는 소위 말하는 공동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즈음에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죠. 클린턴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도전과 문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보면 제도와 법률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툴은 19세기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문제는 새로운 문제인데 제도와 아이디어는 20세기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더 오래된 수단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엄청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논문을 간단하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의학학술지에 실린 재미난 논문입니다. 재미나다고 하면 이상한데요. 의학학술지에는 통상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뭐 이런 논문이 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의학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의학학술지입니다. 이 의학학술지에 편집장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실었는데요. 에디토리얼이죠. 논문이라기보기엔 논문은 아니지만 어떤 논문을 실었냐면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논문을 실었어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학술지에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실려야 할 그 의학학술지에 얼마나 공공 리더십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실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엣지온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회학자가 공동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팬데믹을 잘 극복을 하고 있고 아무리 그 사회가 풍요롭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가치, 공동체적인 민주성이 떨어지는 시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공공 리더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공동체적인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질 텐데요. 하나는 지난 1년 동안의 팬데믹 트렌드 분석입니다. 보면은 사실은 2020년 4월 달에 엄청나게 팬데믹과 관련된 검색어가 많았고요. 그게 점점 줄어들고 때로는 새로운 국면이 있을 때마다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해결 방법, 여기서는 백신이겠죠.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두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 진행되는 여러 국가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4차 대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가 그리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지난 1년 반 동안 반복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재미난 그래프인데요. 2010년도와 2021년도에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통합, 조화되는지 아니면 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사회가 분열, 분화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일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분열된다. 그리고 이를 통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의 문제는 방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 갈등, 양극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정책 문제의 속성이 점점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점점 두게 됩니다. 그것을 이 네 가지 속성의 첫 글자를 따서 북하라고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volatility,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uncertainty, 그리고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는 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 ambiguity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도 겪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북한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의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는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통상 난제라고들 합니다. 난제는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제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솔루션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방역을 잡으려니 경제가 울고 경제를 잡으려니 방역이 우는 거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 톰 앤 제리,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만화영화 톰 앤 제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잡기가 힘든 문제가 이런 난제의 문제이죠.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존의 정부가 운영하던 방식, 그리고 정책 결정을 내리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혁신해야 되고 정부는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정부 혁신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부 혁신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대로 서 있는 바위섬 같다라고들 많이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혁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정부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섬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도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변했고 정부의 대응 방식도 변했고 시대적인 요구,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 해서 이미 섬이 어느 정도 옮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이라는 말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죠.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잘 치고 있고요. 아니면 잘 쳤고요. 어떤 나라는 정말 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망했다가 다시 잘 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메르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절차들, 매뉴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는 팬데믹과 유사한 엄청나게 어려운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매년 글로벌 리스크를 예측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감염병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높은 영향력, 파급력이 높은 그런 리스크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 문제,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감염병 연구회라는 그 연구 모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배운 게 있는데요. 그 감염병 연구회는 저같이 정책이나 정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감염학자들, 의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소통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이 감염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월 초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첫 모임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감염병 전문가께서 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주었는데요. 그때 칠판에 하나의 공식을 썼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R은 P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것이었어요. 이 P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것을 쓰면서 앞으로 이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R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R이라는 것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감염 지수입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은 점점 많은 확진자가 나오겠다라는 것이고요. R이 1보다 적으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R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는 P, 개인 수준에서 감염에 관련된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possibility 아니면 probability,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손을 매일 씻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은 개인 수준에서 이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C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C는 뭐냐면 사회적인 접촉, 그 다음에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C 그리고 P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D가 또 중요한데 이 D는 한 사람의 감염된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느냐, 듀레이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줄이려면 감염된 분을 빨리 찾아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격리시키고 치료를 빨리 해야지 D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R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수준에서도 철저하게 그 자기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잘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정말 잘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격리시키고 빨리 치료해 드릴 때 이 R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 구성 행위자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18,0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루에 섬 하나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다 방문하지 못할 정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동물은 뭐냐면 코모도 섬에 있는 코모도 도마뱀입니다. 2m 넘는 도마뱀이죠. 그런데 많은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 코모도 도마뱀, 이 코모도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덩치 큰 동물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멸종되지 않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재미난 논문이 쓰여졌는데요. 그 논문은 어떻게 보면 이 코모도 도마뱀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을 열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이 코모도 도마뱀도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암컷, 수컷이 만나서 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암컷이 수컷 없이 혼자서 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 부화되는 방법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암컷, 수컷이 만나서 알을 낳을 때는 반은 암컷 새끼가 되고요. 반은 수컷 새끼로 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비가 대충 맞게 되겠죠. 그런데 수컷이 없이 암컷 혼자서 알을 낳을 때는 100% 수컷으로만 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코모도 도마뱀은 섬에 살기 때문에 다른 섬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없는 상태에서 암컷 혼자서 알을 낳았다는 말은 주위에 수컷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암컷이 수컷 없이 알을 낳을 때는 100% 수컷으로만 부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모도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는 이 도마뱀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개인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고 때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인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가지 작년에 제가 연구한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난제, 정말 풀기 어려운 팬데믹과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연구인데요. 거기서 강조한 요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민첩성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agi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발견된 것은 2020년 1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팬데믹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단기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게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아까 R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 혼자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사회적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첩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과 제사회 여러 요소 부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연구 결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했던 연구는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과 같은 것은 메르스 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 감염병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의 경험 속에서만 있는 학습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습, 새로운 사실에 대한 굉장히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정책 대응이 학습에 기반한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굉장히 앞으로 정부가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민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첩성은 단순한 속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 운동선수죠. 100m 선수일 겁니다. 또 하나는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장면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미식축구 선수가 공격수가 수비수의 담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터치다운을 하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민첩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트 훈련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을 제대로 하려고 연습한다든지, 그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빨리 달리는 연습을 하는 그런 스프린트 훈련입니다. 그런데 민첩성, 애질리티 훈련은 저런 사진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질리티 훈련, 민첩성 훈련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장애물이 있죠. 요리조리 피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속도 문제만이 아니라 유연성도 함께 갖춰야 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민첩성과 관련된 설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민첩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과 실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더디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변화, 그리고 기회에 관련한 빠른 포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첩성, 속도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민첩성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요즘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수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조직, 소위 말하는 애자일 조직, 민첩한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첩한 조직에서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거기에 대한 반응성이 중요하겠고요. 유연성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함께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민첩성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DNA는 민첩성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정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첩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안정성과 민첩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안정성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어느 정도의 민첩성을 함께 조화롭게 가져오는 방식이 결국은 민간하고는 다른 공공분야, 정부 부분에서 안정성과 민첩성을 잘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OECD에서도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OECD에서 민첩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요소로서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략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포착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자원을 유동성 있게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의 유동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통상 예산을 배분하거나 인력을 배분할 때 유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별로 예산이 정해지죠. 부처별로 정원, 인력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유연성, 유동성에 관한 숙제는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부문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협력적인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환경에 대한 민감성, 그 다음에 자원의 유동성, 그리고 협력적인 리더십, 이 세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작년과 올해에 저희 연구센터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저희들이 국민 설문을 했는데요. 동일하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했냐면요. 당신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신뢰 수준을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왼쪽은 작년에 했던 설문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2021년도에 했던 설문 결과입니다. 그리고 X축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팬데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고요. X축은, Y축이 그것이고요. X축은 얼마나 민첩하게 정부가 대응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그 선이 있는데, 이 파란 선,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파란 선은 뭐냐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중간 수준의 정부 신뢰를 보여주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은 정부를 신뢰하는 그룹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왼쪽을 보시면 정부를 신뢰하는 녹색 선을 보시면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팬데믹에 대한 걱정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점점 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는 그룹에 특별히 더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작년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걱정을 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정부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부가 아직도 민첩하게 대응합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다 모든 그룹에서 커졌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1년 동안 어느 정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이때도 계속 민첩하게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팬데믹의 문제, 불확실성 있는 문제가 만약에 닥쳤을 때 정부는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첩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조화롭게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부가 미래에 갖춰야 될 핵심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해 보고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가시면 아마존의 경영 방법과 관련해서 working backward, 역행 방식, 거꾸로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데요. 그 책에는 아마존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나 그 비밀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인력의 채용부터 예산 의사결정까지 거꾸로 일하는 역행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방식에는 5일 만에 MVP를 만들어라 라는 것인데 MVP는 뭐 제일 잘 운동을 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Minimum Viable Product, 시제품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5일 만에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라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갈 때 유연하게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라는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2019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을 팬데믹과 관련해서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와일답스키라는 유명한 정책학자가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버클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쓴 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한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미리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견적인 방식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회복 탄력적인 접근이죠. 지금 우리가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보면
회복 탄력적인 접근과 미리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서 예견적인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루닷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크지도 않은 회사인데 유명해진 이유는 팬데믹 상황을 여러 가지 동물의 질병과 사람들의 이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예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이 점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일어나서 사후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견적인 방법, 데이터 기반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바로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2019년도에 제가 말에 찍은 사진인데요. 유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럽의 코펜하겐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보다도 넓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전거 도로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을 텐데 때로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넓힐 텐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에 보시면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에 지나가는지 1년에 몇 대에 지나가는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중에 저 데이터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택이나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한국과 미국 1년 동안 구글 트렌드를 해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큽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게 그 다음에 작게 높게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정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환경이 안정적이면 그런 요구가 덜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어려울까? 여기에 제가 코브라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브라 효과가 뭐냐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 기관 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도에서 뱀이 많아서 굉장히 놀라서 기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코브라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코브라를 어떻게 줄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정책 수단을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코브라를 한 마리 잡아오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코브라를 많이 잡아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코브라를 점점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서 가져와서 예산은 점점 많이 나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코브라가 별로 줄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코브라를 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종결시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화가 나서 코브라를 그냥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보다도 코브라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코브라 효과가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가 점점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드론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Will Robots Take My Job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넣으면 자동화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 노동을 거기에 입력해 보면 88%가 대체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계사, 뭐 계산하고 룰에 의해서 숫자를 넣고 하는 거죠. 이 회계사는 94% 대체될 거다라고 나오고요. 사회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13% 대체될 거다라고 나오고요. 교육에 종사하는 저 같은 사람, 저는 행정학자인데 행정학을 입력하니까 안 나와서 정치학자를 넣었더니 4%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저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동화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직업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민간도 그리고 정부도 장기적인 인력 수급과 관련된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특히 중앙정부의 본부 인력들의 직무기술서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동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후 자동화되는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 분석과 함께 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기계가 대체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텐데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여러분의 보시는 이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요. 이 소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최초의 시민권을 획득한 인공지능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피아가 실시간으로 많은 그 앵커들과 함께 대담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디베이트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기관들이 챗봇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정보를 주는 것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안내문을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요. 관련된 공지를 카톡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때로는 민간과 협업으로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런 것은 점점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여기서 가장 기초되는 것은 데이터 기반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거죠.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주중에 온라인 쇼핑 그리고 주말에 오프라인 쇼핑을 예측을 해서
기업 활동에 응용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글에서의 부동산과 관련된 검색을 분석을 해보니 실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예측과 함께 보면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예측력을 기반한 그런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개해 보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식품 안전 검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 되면은 식중독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와 라스베가스에서 이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조사와 함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조사를 한번 비교해 본 논문인데요. 이 비교해 본 논문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요식업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4군데 중에 1군데, 그러니까 25%의 적발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했더니 파인더라는 시스템인데요. 그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2군데 중에 1군데 50%의 적발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전통적인 방식, 우리의 경험칙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려고 했을 때와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했더니 2배 정도의 효율성의 제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할 것인지 대답은 자명하죠. 새로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그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있습니다. 영국에서 베이빌론이라는 챗봇을 활용한 임신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서비스, 질문에 대한 응답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의 그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느 계절에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되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기의 시간에 순찰차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도난과 강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 화면에 있는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영등포 구청을 비롯해서 이런 시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도서벽지의 서포 배달, 이것도 1년 반 전쯤인가요? 드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통한 도서벽지의 우편 소포 배달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류의 새로운 서비스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목으로 포도밭에 장미를 심는 이유,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와이너리에서 찍은 두 사진인데요. 두 사진의 공통점은 뭐냐면 장미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장미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와이너리에 심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이 포도밭 주인은 매일 아침에
이 장미를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 장미에 벌레가 끼면 바로 살충제를 포도밭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장미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노릇노릇해지면 바로 비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미를 어떻게 잘 살펴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해 포도 농사 그리고 포도주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부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데이터를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가 없고 여러 기관들 그리고 부문들이 같이 협치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을 이기면서 했던 몇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그 방식을 더 활용해야 되는지 중요한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4월쯤인가요? 마스크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어디에 가야지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해결 방법은 뭐였나요? 정부가 그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약국에 마스크 판매가 어떻게 된다는 그 정보 그리고 재고량이 얼마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시민들이 앱을 만들어서 공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앱이 나오자마자 훨씬 편안한 방법으로 어느 약국에서 얼만큼의 마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22,200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리고 빠른 시기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혼자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8개의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9,000여 개의 은행 지점과 협력해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니까 빠른 시기에 그리고 많은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칸막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칸막이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칸막이가 굉장히 두텁게 쳐져 있기 때문에 인력 그리고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소통하기가 힘든 구조인데 이 부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통을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제가 장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빌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서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미래에 계속될 난제들, 그리고 점점 좋은 정부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이 요구와 기대, 그리고 풀어야 될 난제를 잘 해결하고 요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점점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미래 정부 그리고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공동 생산, 공동 참여도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